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이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영화 대사에 견줄 만한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상인가? 내가 김용현과 대통령실에 들어갈 상인가? 나름 보살이라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보다 더 영험한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물은 질문이랍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수행하던 정보사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무속인을 찾아다니며 그런 걸 묻는 게 말이 되나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의 계엄수첩엔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제목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레알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레알입니다. 충북 충주시에서요. 한 수소 충전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끝낸 시내버스입니다. 네. 직원들이 이리저리 이제 점검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이내 보닛을 닫고 버스는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쪽에서요. 펑 하고 저렇게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충격에 파편이 정말 이리저리 흩날렸고요.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를 하는데요. 다행히 화재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직원과 버스기사, 정비사가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CCTV에도 나왔지만요. 전현 평론가 저 굉장한 폭발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일단 사고 상황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일어난 일이고요. 충북 충주시 한 수소 충전소에서 시내버스가 어머나. 충전 중이다가 폭발한 겁니다. 세상에. 버스 기사가 약 62kg의 수소를 채우고 충전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버스에 어머나. 올라서 시동을 걸었는데 어머머. 약 10초 만에 버스 뒤편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고 당시에 버스 뒤편을 지나다니던 30대의 충전소 직원이 얼굴에 버스 파편을 맞았습니다. 10cm 정도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요. 또 버스 안에 있던 50대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앞에서 잠시 짚어주셨듯이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충전소 사무실 유리창 파손이 됐고요. 충전기 2대도 망가졌습니다. 너무너무 보고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쩌다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F로 시작하는 고장 코드가 발견이 돼서 대형 서비스 센터가 있는 감곡으로 이동하기 전에 현 위치에서 충전 후 출발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을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에는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랬다는 건데, 박주임 변호사님, 근데 무슨 F코드 이런 말이 나와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번에 사고 난 버스는 2002년 8월에 출고된 수소 차량 버스인데요. 근데 지난 21일부터 계기판에 고장 코드인 F 코드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 경고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네. 이 수소를 전기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저렇게 뜨나 봐요, 계기판에. 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뜨는 게 바로 F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경고등이 떴기 때문에 이 수소 버스는 이제 수리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공장에 가야 되는데 공장을 위해서 이동을 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 충전소에 들렸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을 찾은 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 있는 수소 저장 탱크와 압축기에서 가스 누출은 없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더 원인을 좀 조사해 볼 거라고 했고요. 또 이제 수소 차량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충주시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수소버스를 전면 중단하고요. 당분간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뭐 밝혔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통 수소버스 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전기버스 이런 걸 친환경 차량이라 해가지고 공해가 없으니까요. 많이들 보급돼 있잖아요. 그럼 되게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수소버스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 불행 중 다행인 건 저 차량이 혹시 도로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 멈췄을 때 그때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정말 이거 사고 원인 반드시 밝혀내기 전까지는 해당 이 운수회사의 이 수소버스 다 모든 차량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치신 분들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가족분들도요. 그분들의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N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중간에 질문하는 기자들을 잠시 노려본 것 같은 그런 행동도 취하고 호송차에 올라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모습인데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 자료화면에 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맞아 하실 텐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모자를 깊이 푹 늘어쓰고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얼굴 가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맞나 아마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누구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본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좀 꺼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세요. 이 싶은데요. 모습이 자료화면 보면 그때는 자료화면에는 안경 안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최대한 본인의 얼굴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거부하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앙해 그래도. 네. 나중에는 어쨌든 그 공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세요. 기자 현재 째려보세요. 기자 째려보세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가 아닌가 왜 싶은데 째려봐요? 뭘 잘했다고 쳐다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떤 그 했던 모습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민간인이고 전직 군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국민들은 상당히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계엄 포고령도 작성하는 데 관여됐다는 네. 의혹, 더불어서 지난 12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 집 근처에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집에서 이 계엄을 모의했다는 그런 그 혐의와 함께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지금 받으면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현재 본인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는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인할 태도를 보이는데 현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상당 부분 이 계엄 관련해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개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내란이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한 형을 어떤 그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수사와 태도 그리고 재판의 태도도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감쪽 같다는 말이 맞아요. 저렇게 모자 쓰고 뿔테 안경 쓰고 마스크 하니까 우리가 평소 자료화면에 보던 노상원 맞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 검찰에 송치되는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죠. 왜냐하면 과연 어느 대목에서 기자를 흘겨봤는지 그걸 좀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N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저 질문하던 기자를 눈을 노려봤는가 했더니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게 맞습니까? 그 질문하니까 완전히 노려봤어요. 근데 기자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상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이 말 나왔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여러분도 들으셨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사람의 이른바 계엄수첩, 친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메모를 한 수첩, 이른바 계엄수첩이 국가소본부가 입수했는데 압수물품이겠죠?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쭉 적혀 있었냐? 보세요. 국회 봉쇄, 그리고 이 수거. 언론인 정치인들을 수거한다. 수거. 그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수거? 그리고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 뭐가 나와요? 윤건영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담하면서 어떤 단어를 읊었습니까? 입 밖으로 꺼내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살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첩은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라고 해요. 그래요? 한 60에서 70페이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빼곡하게 계엄과 관련한 메모들이 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깐만요.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거였어요. 군 지휘관 회의 참석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호송될 때 완전히 감쪽까지 자신의 정체를 지금 숨기려고 했지만 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담아서 이어가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모습의 노 전 사령관은 이제 그 안 수첩 안에 국회 봉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거 대상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수거 대상은 뭐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뭐 노조, 판사들을 거론을 했는데 게다가 심지어는 실제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실명이 써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수거라는 거는 사실상 아까 뭐 쓰레기냐, 뭐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포한다는 의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면 또 어딘가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살이라는 단어도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또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말이 있어서 이 북풍 공작 계획을 의심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수첩 안에 단어들이 굉장히 그냥 띄엄띄엄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수본은 이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잘못 해석할 우려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를 써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인 시나리오였을 가능성도 좀 봐야 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물론 이담 아나운서 설명처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단어 나열된 거 위주로 지금 어떤 세밀하게 적은 것도 있겠지만 핵심 단어를 지금 나열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 계엄 사태 과정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겠지만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 엄청난 표현과 단어들 그리고 뭔가 계획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진짜 순전히 오롯이 자신의 상상력에서 막 적은 거예요. 혹시 누구와 사전에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씨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고 기획을 한 것인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아마 사살이란 단어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셨는데 사실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동훈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른바 체포조가 가동이 돼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체포했고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일어났습니다.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계엄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면 전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머리를 굴리다 보니 그렇다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해서 도발해서 어떻게 국지전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한 것은 이제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가요? 그렇게 호칭하기로 이 통일을 한 건가요? 그것만 여쭤봅니다. 내란 수괴범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다수가 윤석열 또는 윤석열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네네. 일단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맡고 있는 전혜연 평론가님의 또 개인적 판단으로 그렇게 호칭을 한다는 걸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 또 이어가 볼게요, 얘기를. 만약에 박주희 변호사님,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첩에 썼다는 내용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아이디어 생각 차원인지 정말 누구와 사전 교감했는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앞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외환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환죄가 뭔지에 대해서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요. 이 내란죄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네. 거예요. 근데 내란죄와 외환죄의 차이는 내란죄는 국가 안에서 사실 나라를 뒤엎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환죄 같은 경우는 외국의 외세를 끌어들여서 국가를 뒤엎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환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했을 때는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요. 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뭐 NLL에서 국지전을 뭐 만약에 유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이적죄가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이 원점 타격하라. 그리고 또 우리 무인기에 평양 이 상공 투입을 지시했다라는 보도를 근거로 이미 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내란죄 외에도 이 외환죄 혐의로도 좀 고발한 게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언론들의 취재로 속속 드러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란 사람의 그 행적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미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 군 전역 이후에 정보사령관 전역한 이후에 민간인 신분 때 보살, 점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에서. 그러면서 보살로 불렸다는 거예요. 나름 뭐 신통하게 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보살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영험한 그런 무속인을 찾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담 아나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북 군산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해당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나요? 네, 그래서 그 해당 무당이 실제로 언론들의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언론들이 굉장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허. 일단 그에 따르면
대통령실 인사들과 군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A4 용지를 들고 왔대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네. 하고요. 이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어머나. 합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수석 입학생입니다. 그랬다면서요? 육군사관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정보의 최고 수장인 정보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수십 명 그 어떻게 보면 장성과 군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주면서 사주팔자를 물었고 더불어서 지금 그 김용현이 가장 높은 자리 장관에 오를 수 있느냐를 물었으며 네. 더불어서 내가 청와대에 복직하려면 김용현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그 계엄 관련한 것이 실패할 경우에 본인의 목숨을 건 도박이다라고 본인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미래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그 무녀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놨냐라는 생각에 저 또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향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속인을 30여 차례 가서 찾았는지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통해서 이 그 노상원 씨와 이 관련되는 사람들의 계획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속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지난 1월에 김용현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경호처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 물론 단언할 수는 없고 앞으로 수사과정 결정하겠지만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미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뭔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에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이른바 햄버거집 모임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이른바 우리가 충암고 라인이 소위 출세했을 때 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야당이 여러 번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인수위 시절부터 그런 의혹은 이미 제기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에 따르면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과 김용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무속인이 이제 뉴스를 보고 자신에게 노 전 사령관이 물어봤던 그 뭔가라는 게 이 계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본인은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준비하는 게 탄탄해서 탄핵은 없을 거다. 물론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그 대화에서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런 대화까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당시 노상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다. 혹시 계엄 말고라면 이건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어떤 근거나 믿음 또 어떤 확실한 뒷배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될 일 없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밝혔을까요? 이 노상원 씨가 군에서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한 이후로 굉장히 역술, 무속 이런 거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이 무속인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시중에 알려진 윤석열 씨의 생년월일은 진짜가 아니다. 에? 즉 시중에 알려진 생년월일로 사주팔자를 당신이 풀했다면 그건 틀린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로 하지 않으면은 성공을 할 것이다. 탄핵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검색창에 나오는 지금도 검색창에 윤석열 세 글자 치면 나오는 그 생년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예, 노상원 씨의 주장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럼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참 잘 짚어주셨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의 군의 주요 관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더군다나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속에 의지해서 뭔가를 예측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상원 씨가 한 가지 물론 평소에
많이 기댔던 것은 점집, 뭐 무속인의 말 그런 걸 수 있겠지만요. 춘yon 변호사님,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건 있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법적인 처벌 미래는 점이 아니에요. 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법과 원칙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과 원칙이 저 또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헌법의 얘기하는 것은 저 또한 이와 같은 황당하고 초현실적인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무죄 초주형 원칙에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수본 수사본부장이 나와서 야당의 어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피의 사실을 지금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했던 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단죄하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방어권은 일단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도 원칙이고 네.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원칙이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될 뿐이지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격한 어떤 법적 절차를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되고 재판 절차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그때는 정말 법에 따라서 지금 내란이나 외환은 특히 내란 같은 경우에는 중요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을 정도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네. 저렇게 지금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은 만약에 이와 같은 모의가 잘못돼서 실패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엄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예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합리적 추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헌법상에 얘기하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나아가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 보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짚어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의 실체를 접하고 나서 지금 순간 걱정되는 건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있을 대다수의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혼했냐는 말에 펄쩍 그 다음에 너무 반가운 이름 석자가 나오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대한민국의 3대 도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진짜요?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알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밥도둑 간장게장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연예계의 대표적인 도둑이라고 해서요. 한가인 씨의 마음을 훔친 연정훈 씨가 있고요. 맞아요. 또 김태희 씨의 마음을 훔친 B 씨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의 마음을 훔친 김명준 앵커도 있기는 한데 네. 그렇긴 한데요. 네. 한 3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요. 네. 결혼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도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바로 저 부부인데 어머. 유현상, 최윤희 부부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수영 스타의 결혼이었죠. 야. 91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당시에 최윤희 씨가 25살. 유현상 씨가 38살이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13살이나 차이가 13살 나니까 차이예요? 도둑이기도 하고요. 또 최윤희 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를 획득해서 정말 아시아의 인어라고 야. 불리우기도 했잖아요. 네. 그 최윤희 씨가 이혼 이야기에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어머, 이혼 이야기요? 네. 대체 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건지 그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반가운 얼굴이죠.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흘린 땀은 무엇으로 보충될까? 몸은 이온 음료를 원합니다. 몸으로 느끼세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부부는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 아니냐, 왜 빨리 안 돌아오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댁이 미국의 시애틀에 사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희가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했으니까 이제 조카가 여기 이제 보여주다가 숙모 정도의 프로필이면 네 여기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할 거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농담으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보내봐 했는데 정말 그 다음 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근데 그곳이 또 마침 정부에서 하는 수영장이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죠. 제가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대박 사건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우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도. 근데 야, 미모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님 뭐 펄쩍 뛸 거라든지 그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는데요. 워낙 최윤희 씨 말투나 이 목소리가 차분하시니까 그런데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사실 펄쩍 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혼했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결혼할 때는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두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혼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윤희 씨 말을 들어보면요. 이 부부가 같이 있는 게 목격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미국과 한국 이렇게 나라를 떨어져서 살았던 건데요. 이 최윤희 씨 말에 따르면은 이 시댁이 미국에 있고 이 미국에 있는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 부분을 수락을 해서 결국엔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문은 이제 두 부부가 이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났어도 정작 당사자들은 매일 하루에 4통에서 5통까지 전화하고 일상을 모두 공유를 해서 정작 당사자들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전혀 못 느꼈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기러기 생활을 자처한 거 유현상 씨예요. 왜냐면 흔쾌히 보내줬단 말이에요. 혹시 떠나보내고 야 자유다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속마음이. 네.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하고 3대 덕을 쌓아야 기러기를 한다는데요. 저는 아니올시다. 네, 부부는 같이 살아야죠. 점수다시 지금 점수다시 네. 실제 우리 김은국 가수 선생님 네.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이게 따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는 같이 살라고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양, 동거, 협조 의무인데 네. 동거 의무가 빠지면은 부부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15년이나 저렇게 인꼬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두 분의 어떤 그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불가피하게 따라 설 수 있지만 부부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동거, 협조 의무가 있다는 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현상 씨가 진짜 사랑꾼 또 상남자예요. 사랑하는 아내분과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열심히 한국에서 돈 벌고 돈 보내고 돈 벌고 돈 보내고 이렇게 생활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결혼부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부 특집이라고 제가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인데 이렇게 떨어져 지금 뭐야 이거? 저희는 부부를 원래 마주보게. 이 부부는 마주본 이런 게 아니라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신? 네, 저희는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결혼했을 때가 91년도였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부부들이 없었어요. 아니 신문에 좀 크게 났을 말이지. 아유 진짜. 감히 국민 욕바지였죠. 예. 제가 이제 밴드를 하다가 이렇게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 밴드는 그때 시절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주위에 진짜 그건 전 말을 못할 정도로 반대, 욕. 진짜 우리 저 장모님은 이제 둘이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집 앞에
우리 아내를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장모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모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야 윤희야, 저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야, 상대가 돼야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야, 전현 평론가님, 지금이야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웃으면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야, 그 당시 장모님께서, 야, 윤희야, 상대가 돼야지. 그걸 면전에서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 신문을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만 스포츠 신문 읽는다고 난리 났을 때 어르신들이 다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야? 아이고 도둑놈이네라는 게 사실 나이 차이도 많았고 당시에 이제 로커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으로 치자면 김연아 씨 같은 인기 스타였는데 어쨌든 두 분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좋고요. 아마 13살 나이 차가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네. 막 혹시 지금 생각해도 목이 메이시는 건 아니죠? 결혼했네. 아 근데 그다음 하면서 설마 혹시 그 최윤희 씨의 장모님은 그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도 두 사람의 결혼 특히 사위 유현상 씨가 못마땅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도. 그러니까요. 뭐 상대가 돼야지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결혼 초기에는요 인사도 안 받아주셨대요.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유현상 씨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이가 좋아요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네. 돈도 이자 없이 빌려주신답니다. 굉장히 네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라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러기 생활도 청산하고 이제 15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 34년 차거든요. 그런데 출근할 때 꼭 뽀뽀한다고 하고요. 길을 걸을 때도 손을 꼭 잡고 걷는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너무 멋지시고요. 아마 유현상 씨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은 13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도 많더만 내가 그때 13살에 얼마나 욕을 먹은 줄 알아요? 억울합니다 하실 텐데 그래도 그 욕이 재산이 돼서 지금도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신 거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화목한 모습, 행복한 모습 많은 분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참 아직도요. 이 이름 석자 김수미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련하고 애틋하고 보고 싶고 기억나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고 김수미 씨가 뒤에 제목이 붙어요. 코미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현 평론가님? 네, 김수미 씨의 진짜 마지막 모습 최근에 영화 촬영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공개돼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허. 뭐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던 배우 신현준 씨와 함께 어허. 영화 촬영 도중에 뭐 간식도 먹고 웃었던 사진이 최근에 공개되었는데요. 그래요? 아까 왜 마지막 선물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팬들 입장에서는 김수미 씨 작품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곧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영화 귀신경찰 내년 1월 즉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김수미 씨 하시면 왜 특유의 욕쟁이 할머니 그래요. 수많은 유행어로 코미디의 정말 어떤 분 대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바로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돈벼락 맞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날벼락을 맞게 된 경찰이 재미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펼쳐지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1월 하면 아마 코미디 영화, 가족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아하. 특히 김수미 씨가 그리운 많은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고편이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 맛보기지만 짧게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야 가만히 있어봐. 사람 살이야. 노래 파지가 좀 짰어? 가만히 있어. 싸는 게 나. 엄마, 나 특이한 능력이 생겼어. 그게 말이 돼. 언제가 사람이 돼. 귀신 경찰 새해엔 웃자. 아니 근데 딱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말 천진 변호사님. 네. 진짜 요즘 우리 국민들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새해엔 웃자 허스키 목소리가 다 특유의 허스키 목소리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일용엄니, 네. 역정이 아줌마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이 가시면서도 우리한테 참 좋은 2025년 내년에 덕담을 남기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급반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급반전. 이 얘기가 김수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와,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또박또박 읽는 것이 김수미 선생님이 아닌데 네.
이게 그러면은 이른바 AI 김수미냐? 어머?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네. 이게 홍제동 김수미다라고 해서 성대모사를 그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방송인 유병권 씨를 통해서 재탄생했다라고 하는데요. 평소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수미 여사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네. 이 부분 2021년 1월 새해는 웃자 이 또한 그 유병권 씨 목소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AI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살아계시는 분한테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존경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표현하고자 네. 아까 평소 때도 친분이 있었던 유병건 씨한테 긴급 요청했고 이 유병건 씨가 흔쾌히 응하면서 네. 이와 같은 독특한 이 김수미 씨가 21세기에 재탄생했다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유병권 씨의 성대모사가 수준급인데 저랑 한번 성대모사 배틀 한번 해볼까요? 저도 김수미 씨 성대모사 잘하는데요. 아우 일류가 어디 어디냐? 한번 배틀 죄송합니다. 네, 무리 이렇게 죄송하고요. 그런데 영화에서 귀신경찰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던 고 김수미 씨와 신현준 씨.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스크린에 있는 게 낯설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늘지마 채요. 아 차원 단계 거봐 물 마시 물 아이고 진짜 그 김수미 씨의 그 생전 영화 보면 진짜 그냥 말 대사 다 코미디 개그잖아. 막 빵빵 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 보니까 이담하면서 영화를 같이 찍을 때마다 모자지간으로 나왔나 봐요, 지금. 네, 지금 보신 것도 모자지간인데요. 이번에 또 귀신경찰에서도 모자지간으로 그러네요. 나온다고 해요. 대박 사건. 실제로도 김수미 씨를 신현준 씨가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불렀다고도 그래요. 네,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에도요, 그 돈독한 사이인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그리고 귀신경찰 이렇게 쫙 포스터가 있는데요. 네. 김수미 씨가 아들 신현준 씨 등에 엎여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슷하다. 네, 어머머머머. 맨발의 기봉이 때도 저렇게 똑같은 포즈를 했었습니다. 약간의 즐거운 소름. 와, 대박인데요, 네, 이거. 저게 19년 전인 거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19년 후에 같은 포즈로 같은 배우가 저렇게 포스터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포스터 촬영하게 된 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촬영 때 신현준 씨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즉흥으로 저 포즈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중에 김수미 씨가 저 사진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포스터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고인이 되신 고 김수미 씨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멋지게 또 흐뭇하게 신현준 씨의 활동 모습 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찰떡호흡을 연기 때마다 맞췄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모자지간의 이 호흡을 내년 1월 개봉되는 귀신경찰서 한다니까 특히 신현준 씨의 마음이 참 애잔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먹먹하고. 네, 맞습니다. 신현주 씨는 이 김수미 씨의 비보를 듣고 누구보다 빨리 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세상에. 그만큼 신현주 씨는 평소에도 김수미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서로 의지해 아이고, 왜안 왔다고 그러겠어요, 합니다. 진짜네. 특히 이제 신현주 씨의 아들 이름이 민준인데요. 그 이름을 지어준 게 바로 김수미 씨라고 합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현준 씨는 최근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김수미 씨에 대한 이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에서도 역시 김수미 씨를 어머니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는 사람이 굉장히 뭉클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김수미 씨 역시 신현준 씨를 굉장히 각별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화 촬영 기간 동안에도 이 김수미 씨가 이 신현준 씨를 아들로 챙겼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초반에 이 두 사람이 꽈배기를 먹고 있는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김수미 씨가 아들 신현준 씨를 위해서 직접 준비한 어머나. 간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마 고 김수미 씨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1월 개봉되는 귀신경찰 많이들 보러 가실 텐데요. 그 또 감동과 또 사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